노르웨이의 눈 덮인 설경입니다. 이 나라의 한 해 살인 사건은 평균 25건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경찰관이 총기를 점검하고 집 밖을 나갑니다. 차를 몰고 오슬로 시내에 정부 청사로 향합니다. 주차를 하고 경찰관은 차에서 내립니다. 정부 청사가 그의 직장인 걸까요? 2011년 당시 집권당인 노동당은 우테위야 섬을 매년 캠프 장소로 사용합니다. 노르웨이 정당은 매년 청소년 캠프를 엽니다. 한국과 달리 열성 정당 당원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사회의 일원으로 어릴 적부터 사회에 참여하는 개념입니다. 서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언급하면 쓸데없는 소리라고 묵살하는 극우 정당과는 사뭇 다릅니다. 한국도 무한 경쟁을 주입하는 교육보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찰관이 주차한 차가 폭발을 합니다. 아까 그 경찰관은 경찰을 가장한 테러범이었습니다. 아비 규환의 현장에서 노르웨이 행정력은 신속히 움직입니다. 정부 청사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무고한 희생자들이 속출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입니다. 브레이비크는 오슬로에서 폭탄 테러로 시선을 끌고 우테위야 섬으로 가는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슬로 폭탄 테러와 관련하여 우테위야 섬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브레이비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섬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배에 올라탑니다. 브레이비크는 무기를 들고 우테위야 섬에 발을 딛게 됩니다. 뒤늦게 신분을 확인하지만 무장한 브레이비크는 침착하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확인 사살도 잊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총소리에 놀라 상황을 확인하려 합니다. 브레이비크는 총기로 무장을 하고 아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이들은 소리치며 달아납니다. 브레이비크는 달아나는 아이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합니다. 브레이비크는 우테위야 섬에 미래의 진보 정치인을 죽이려고 들어온 겁니다. 브레이비크를 피해 숨은 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즉시 죽입니다. 우테위야 섬에서 총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은 1시간이 넘어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이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후였습니다. 브레이비크는 경찰을 보자 아무런 저항 없이 바로 투항합니다. 우테위야 섬은 육지로부터 500m 거리에 있습니다. 경찰이 1시간이나 걸릴 거리가 아닙니다. 스톨텐베르그 총리는 강요회의를 주재합니다. 사회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총리는 이번 테러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공식 조사를 명령합니다.
참사를 숨기려고만 하는 한국의 어떤 정치인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브레이비크는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브레이비크의 친모를 만나 재판을 준비합니다. 브레이비크는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모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죠. 아동 학대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면 사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He's kind of right, though, isn't it? The way the country's going. It's not like it used to be. These are difficult times. 이 사건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실화입니다. 2011년 7월 22일에 오슬로와 우테위아 섬에서 벌어진 테러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이해 타살된 사망자는 111명입니다. 이 중 77명이 브레이비크 한 명이 죽인 사람입니다. 재판에서는 매우 침착한 어조로 자기 신념을 밝히고 긴급 피난을 이유로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조국을 배신하고 이민자를 수용하여 노르웨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일을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만국의 극우는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죠. Because Norway, Europe, these are not real democracies. 사건을 조사하는 위원회에 스톨텐베르그 총리가 앉아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필요하다면 조사를 받습니다.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 극우 정당인 진보당의 당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치계는 이를 정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노르웨이 사회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1년 뒤 위원회는 노동당의 무능을 비판하는 요르브 보고서를 스톨텐베르그 총리에게 전달합니다. 그해 총선에서 노동당은 실각합니다.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진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는 수준 높은 정치가 부럽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자신을 정신병으로 판정하는 것에 모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거사가 한낱 미치광이가 저지른 일이 되니까요. 브레이비크의 2차 정신 감정에서 강한 자기애와 반사회적 성향이 있지만 정상인 범죄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자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사건 초기의 시민들의 분노는 사형제 부활을 거론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대중들 역시 브레이비크가 정상이라는 재검 결과에 안도했습니다. 만약 정신병이라면 감옥 대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니까요. 이 사건으로 법정 최고형이 21년형에서 30년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참사를 실행하기 전에 1500쪽에 달하는
유럽 독립선언이라는 문서를 남겼습니다. 이 선언서는 새로운 이념이 담겨 있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볼 수 있는 혐오와 차별, 증오의 내용들입니다. 브레이비크는 법정 최고형인 21년형과 예방 구금 대상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브레이비크는 교도소에서 정부를 상대로 인권 침해 고소도 하고 오슬로 대학에 입학도 허가받았습니다. 오슬로 대학 총장은 민주주의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며 법에 따라 그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그를 예외적으로 취급하거나 가혹하게 대하기 위한 브레이비크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 역시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인간이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법을 지킨다 라고 발언합니다. 브레이비크의 테러는 백인이 소수자를 상대로 한 최초의 테러였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사회는 브레이비크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류애로 테러에 대응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우리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피해자들에게 관용과 인내를 의무로 하는 체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명품이 아닌 과거의 상처가 빛나는 명품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수준 높은 품격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Quack, quack.